시인 명실공히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에 비해 그의 엄청난 여성 편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모든 여인과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카사노바에 비할 게 아닙니다. 제우스는 그의 그릇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신에게 부여된 권력과 능력을 활용해 백조, 황소, 독수리 등 온갖 것들로 변신해 여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심지어 유부녀의 남편으로 변신해 탐닉하거나 소년을 건드리기까지도 했답니다. 오늘 이 신들의 왕이 대체 몇 명의 여자들을 건드리고 그럼에도 멀쩡히 돌아다녔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우스의 부인이자 올림푸스의 여왕 헤라를 가장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녀는 항상 질투와 복수의 화신처럼 그려졌죠. 그녀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로 제우스와 같은 부모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제우스보다 먼저 태어난 그의 누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형제간의 결혼은 흔한 일이며 형제간의 결혼은 권력의 체계와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서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의 결혼은 특별한 이슈가 아닙니다. 문제는 못 말리는 제우스의 바람기였죠. 하나둘도 아니고 그의 정실 부인인 헤라의 입장에선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그 복수의 칼날이 제우스가 아닌 그의 불륜 대상이나 자식에게로 향했을까요? 첫째로 신들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우스의 권위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그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신들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녀는 많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녀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제우스에게 최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불륜녀와 자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의 권위와 역할은 가족 그리고 결혼 생활의 수호와 관련이 깊었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셋째로 고대 그리스만이 아니라 과거 대부분의 세계에 남성 권위가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사랑과 전쟁을 보면 바람핀 남편보다 불륜녀의 머리채를 잡아뜯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놓였다 해서 질투의 화신이자 앙칼진 악녀로 그려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다른 신이나 인간들을 돕는 그녀의 에피소드들이 다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헤라는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닙니다.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는 지혜의 여신 메티스입니다. 그녀는 제우스가 자신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무찌르고 신들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그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였습니다.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늘 우라노스를 전복시킨 후 자신의 어머니인 땅 가이아로부터 너도 네 자식한테 똑같이 엎어진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족족 삼켜버렸습니다. 이에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아들 제우스를 빼돌렸고 그 아이가 성장해 아버지를 해치우게 됩니다. 이때 메티스는 크로노스에게 구토약을 먹여 그가 삼킨 자식들을 내뱉게 하고 그들이 제우스와 힘을 합쳐 크로노스를 제거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준 것이죠. 여튼 이런 메티스가 지혜의 여신이라 불릴만 한가요? 그래서 완독인 메티스와 결혼한 제우스, 그 역시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자신을 능가할 거라는 예언을 듣고는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기 위해 메티스를 삼켜버립니다. 야, 이 양아치야. 그렇지만 그게 그들 관계의 끝은 아니었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티스는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그의 머리통 속에서 완벽히 무장한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튼 그렇게 메티스는 지어졌고 이후 제우스는 숱한 여신들과 연문을 뿌리다 헤라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제우스에게 세 번째 아내가 생기는데요. 그녀는 티탄족이자 법과 질서의 여신 테미스입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치세에 정의와 질서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들의 집회에서 의례와 규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제우스가 통치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올림푸스 신들의 미래와 인류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제우스의 다른 여신들과는 다르게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의 통치를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인인 무네모시네는 특히 뮤즈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뮤즈는 예술과 과학 그리고 문학의 9신으로 그들은 시, 역사, 음악 그리고 춤, 천문학 등 다양한 창조적인 영역에서 영감을 제공합니다. 제우스와 무네모시네는 피에리아의 성스러운 샘 근처에서 9밤을 함께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만남은 기억과 예술의 전승에 필수적인 뮤즈들의 탄생을 이끌었죠. 제우스가 무네모시네와의 연합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인간과 신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들을 통해 지식과 예술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짧게 예를 들며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건 과연 제우스가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썸씽이 있었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의 5번째 여자는 오케아노스의 딸 에우리노메입니다. 6번째는 달의 여신 레토, 7번째는 제우스의 또 다른 누이이자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죠. 8번째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입니다. 제우스의 세계엔 여신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ним프들도 많았죠. 아틀라스의 딸인 마이아는 그리스 신화에서 폴리아데스라고 불리는 7자매 중 하나인데 제우스는 그 외에도 에렉트라와 타에게테와도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바다의 ним프이자 아프로디테의 어머니인 디오네가 있으며 요정인 칼리스토에게는 자신의 딸인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신해 접근하여 관계를 가졌던데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칼리스토는 헤라의 저주를 받아 곰으로 변했고 평생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헤라의 시종이었던 이오가 있었는데 제우스는 그녀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신토를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헤라는 의심했고 뭔가 구린내가 나는데 개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를 시켜 그녀를 감시하게 했죠. 결국 헤르메스가 아르고스를 죽였지만 헤라는 이오에게 파리 같은 해충을 계속 보내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걸리기만 해봐 아주. 인간은 뭐 수두룩 빽빽입니다. 히비아의 왕비 세메레. 그녀는 제우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그의 번개를 견디지 못해 사망했죠. 그의 사이에선 그 유명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태어납니다. 특히 제우스는 인간 여자들의 뒤통수를 많이 치고 다녔는데요. 테비아의 공주 안티오페에게는 사티로스로 접근했으며 그 결과 그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나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방황해야 했습니다. 아르고스의 공주인 다나에겐 황금비로 변신해 접근, 이 사이에서 메두사를 해치운 영웅 페르세우스가 태어납니다. 유부녀였던 알크메네에겐 심지어 그녀의 남편인 인피트리온으로 변신해 사랑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헤라클레스를 낳게 됩니다. 히토스의 공주인 에우로페에겐 황소로 변신해 접근,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에겐 백도로 변신해 접근했죠. 이로 인해 그녀는 헬레나라는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레다의 남편 스파르타의 왕은 그녀를 불신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수많은 사상자를 낸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공주 유로파에겐 황소로 변신해 유혹하고 크레타 섬으로 납치, 미노스 왕을 비롯해 3명의 아이를 낳았죠. 솔직히 이 정도면 쌉소페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남자들도 건드렸답니다. 트로이의 왕자인 가니메데스는 독수리로 변신해 올림포스로 데려갔고 신들의 술잔을 담당하게 만들었죠. 무슨 권리로? 이건 신들 세계의 또 다른 권력 남용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칼리케, 에우베아, 타이타니스, 에우로디케, 오네토레스, 가시오페아, 프로토게네이아, 아에기나, 아이스키네, 디오니스, 알레시도네 한도 끝도 없는 게 과반이 아니죠. 제가 가장 분노한 인물은 리비아의 왕비였던 라미아에 대한 일화인데요. 헤라는 라미아가 낳은 아이들을 모두 죽이고 앞으로 그녀가 낳을 모든 아이들도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잠들 수 없는 저주까지 쌍으로 퍼부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라미아는 심장이 찢어지는 절망과 고통을 분노로 바꾸어 무고한 남자들을 해치고 잡아먹는 식인 괴물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잠들지 못하고 밤낮으로 희생자를 찾아다니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낀 제우스는 그녀가 잠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녀가 원할 때 눈을 빼내어 쉴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고마워해야 하는 거지? 이게 뭔 말인지 방군지 얼토당토 않습니다. 어쨌건 고대 신들의 왕, 책임 해피에드 왕,
사실 제우스의 여성 편력은 왕족과 영웅들의 혈통을 최고의 신과 어떻게든 억지로 깨맞춰서 신의 혈통이라는 명분을 가지려고 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신화는 후대 서양 문화의 풍부한 예술적 자산이 되었으나 제우스의 부도덕성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독교에 의해 그리스 신화가 철저하게 배척당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죠. 아무리 인간의 욕망에 의한 창작의 산물일지라도 명실공히 신들 중의 신, 최고의 신이 보여주는 천면피 같은 행동들과 권력의 남용은 결국 죄를 지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합당한 논리를 박살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불편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바른 눈과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외치면 정의로운 시간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우스의 미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